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나섰는데요. 노인 연령 기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서 어떤 노인 정책을 우리가 가져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그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말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 좀 해주시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진다고 봐야 하는지도 잠깐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초고령 사회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노인의 기준이 65세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네.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작년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20%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아무래도 이제 인구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예, 노인들의 이제 숫자가 달라지게 되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이제 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또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질 거고, 또 노인들이 살기에 편안한 그런 이제 환경들, 지역 사회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해질 거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또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도시로 떠나가려고 하다 보니 또 지역 소멸 이런 현상들도 또 동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네. 요양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돌봄 문제도 있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네,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진 점도 있겠지만, 이제 보건의학적 관점에서도 네, 노인들께서 실제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늘어났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 젊은이들 못지않게 건강한 그 식체 조건을 갖고 그렇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과거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뭐 다르다, 이런 연구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된 논의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의학자이시죠. 네. 이제 의학자이신 이윤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자료를 아주대의료원 보면 노인보건센터 교수.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건강 노화의 관점에서 노인 장애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2011년과 23년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셨어요. 네. 이때 이제 신체 기능의 장애율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65세에서 69세 같은 경우에 이 장애율이 4.2%에서 2.4%로 줄어들었다. 반 정도 줄어들게 된 거고요. 네. 또 70세에서 74세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4.9에서 4.4%로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65세가 네. 2023년에 70세와 기능 수준이 비슷하다. 네, 그렇게 본다면 네. 이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봤을 때 65세가 더 이상 노인이라고 이야기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 수명이 평균 72.5세인가 이렇게 나타났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그 노인 연령 기준도 70세를 넘은 거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됐다고 노인이다, 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러면 싫어하신다는 게 네, 맞습니다.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법에 그 노인 연령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교수님? 아닙니다. 아닌가요? 실제로 노인복지법에서 이제 노인이란 뭐 네.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노인복지법에 이제 경로우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고궁이나 이런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근데 네. 그때 65세 이상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노인 연령이 65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네.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정확하게 법으로는 65세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경로 우대 이런 거에 근거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네. 맞는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든가 제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실시해 왔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한 게 노인 당사자분들도 중요하고 그렇죠. 사회 정체적인 비용이라든가 돌봄 이런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상향 논의잖아요. 네네.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65세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네. 국제사회에서도 그럼 65세를 노인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냐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통계를 사용할 때 대체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인 연령이 65세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 딱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노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노인 연령을 앞에서 이제 저희가 신체적인 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거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65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복지의 혜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염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염려는 사실 세계적으로 또 같은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65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령화 사회가 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인을 정의하느냐 이거는 노인분들이 직접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여서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런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 아닐까요? 네, 시작된 것은 사실은 재정에 대한 문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우리 사회가 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노인 연령의 기준 이게 꼭 노인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의 기준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금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네.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재정의 부담을 좀 국가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노인들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65세인데 노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도 이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네. 변화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복지 축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논의는 시작이 됐는데 막상 노인분들 보면은 난 할아버지 할머니야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진 않지만 그렇죠. 막상 받는 혜택이 뒤로 늦춰지거나 네. 없어진다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그렇죠.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또 복지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네. 큰 문제 아닐까요? 어쨌든 네. 인구의 다수가 이제 노인층으로 되다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네,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뭐 복지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이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모든 제도에서 이 노인 연령을 다 올려서 네. 모두가 다 여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노인 연령을 올렸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또 계층들이 생길 수 있죠. 이를테면 저소득층 같은 네,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소득층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체력도 좋고 이전보다 한 5살 더 젊어진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연구조사 네네네. 결과를 보면은요. 일자리가 있으면 일하고 월급 네. 당당히 받고 그 돈을 그렇죠. 쓰고 좀 몇 년 늦춰서 연금 받아도 좋은데 일자리가 없는 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령,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실 사회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 구조가 이제 그렇게 변해야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더 사회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사회 구조는 사실 노인 연령을 가지고 차별을 하죠. 65세 이상이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 자체도 사실 이제 그 나이가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도 또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도 지금 노인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만상적인 지하철 그 적자 운영 때문이란 분석도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 부분도 일부분 그 설명이 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이제 여러 곳에 돌아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이 더 크다, 편익이 크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편익도 생각을 편익이 해야지. 당장 노인 한 분 한 분의 편익도 있지만 그렇죠.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라고 하는 게 이제 노인들의 어떤 그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선진국에서는 무조건 65세가 됐다고 해서 무임승차를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좀 승차 요금을 깎아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보통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다니시게 될 경우 예, 할인이 뭐 돼요. 무료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가고 있거든요. 네. 약간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이 왜 출퇴근 시간에 굳이 네, 타야 네. 되냐 이렇게 볼멘 소리 하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요즘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하철 택배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그렇죠. 네. 그 시간에 같이 또 탑승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게 네,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네. 한쪽을 보고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자, 지금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가 이거 참 좋지 않은 건데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는 네.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그 통계를 아마 여러 저기 시청자들께서도 애청자들께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심각한 거는 2009년에 이제 OECD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거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는 경제 규모에서 이제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어떤 삶이 이렇게 빈곤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네. 이 점을 이제 짚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요.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는 진입했고 노인 빈곤율은 높은데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이제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할까?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신체적인 조건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에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연금도 사실은 차차 연령이 올라가거든요.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네. 그렇다면 수급 개시 이제 연령이 네네 수급 늦춰지는 개시 거죠. 연령과 예. 이제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의 이제 갭이 있죠.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그런 갭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연금 연령이 늦어지면 수급 연령이 늦어지면 이제 노동 시장을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꼭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이제 나가 보면은 그 노인분들이 일하시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승무원들도 굉장히 그렇죠. 고령 승무원들도 맞습니다. 있고 네네.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연세 많이 드신 맞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예. 서빙하고 이런 거를 네. 그냥 서로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데 그 고령화로 먼저 어려움을 겪었던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지금 노인 연령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노인 연령을 딱 65세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정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이나 독일도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제도상에서 수급 연령들을 정함에 있어서 이제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또 이제 굉장히 특별한데요. 아예 연령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돌봄을 받으려면 거기에 적절한 그런 아하. 어떤 뭐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라거나 아하.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금 연령은 정해져 있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정해져 있지만 이 돌봄에 대한 연령은 네.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고요. 이제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본도 노인 기준 연령을 좀 올려보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연령이라고 해서 똑같은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65세라고 똑같이 이 사람은 노인이고 이 사람은 아닌가. 사실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이제 고령자를 위한 건강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연령 기준을 70세로 했다 75세로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꼭 70세로 정했을 때 반드시 70세만 해당되느냐 그렇진 않다. 65세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있다면 기능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건강 기능 상태가. 그렇다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75세를 올렸을 때 70세라도 건강 기능 상태가 받아야 하는 연령이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 기준을 높였다고 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도 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초고령 사회 또 노인은 많아지고 노인 빈곤율은 높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잘 조율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세대 간의 그런 그 상생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금 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은 상당한 또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노인들이 아주 흡족한 개혁이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네. 함께 서로를 생각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려면 이제 노인들에게 노동 시장이 열려야 하지만 또 이제 젊은 세대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직무에 따른 성과급 제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함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수요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령층의 생애 주기라든가 현실적 조건을 잘 네. 반영한 그런 정책 설계가 좀 빨리 좀 마련됐으면 하는 맞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되고요. 초고령화 시대 이게 뭐든지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네. 보태주세요. 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 노인 어떤 돌봄과 관련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돌봄 대상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관심, 국가가 아닌 차원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또 모델이 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스스로 자아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네. 호조 그래서 서로 돌봄을 네,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순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